이번 강의는 KNN과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알고리즘은 모두 거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묶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지도학습, 또 다른 하나는 비지도학습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그 차이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5가지입니다. 첫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핵심 차이를 KNN과 K-means를 통해 이해합니다. 둘째, 커리 기반 학습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을 익히고 각 알고리즘의 구현 절차를 이해합니다. 셋째, KNN의 작동 절차, 즉 거리 계산, 이웃 선택, 그리고 분류 결정 단계를 실습 예시를 통해 배웁니다. 넷째, K-means의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분집 중심, 즉 센트로이드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알고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주어진 문제에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번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머신러닝의 2가지 큰 축,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구분하면서 KNN과 K-means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KNN 알고리즘입니다. KNN의 개요와 역사, 작동 원리, 그리고 데이터 간 거리 계산과 이웃 선택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K-means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군집화의 정의와 종류를 시작으로 K-means의 개요, 알고리즘의 반복 과정, 장단점, 그리고 최적 클러스터 수를 찾는 엘보우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두 알고리즘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지요. 즉,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중요성은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함께 정답, 즉 레이블이 제공되어 모델이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정답 없이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학습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문제,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데이터 유형을 보면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죠. 목적은 다릅니다. 지도학습은 예측과 분류, 즉 비슷한 데이터끼리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예시를 보면 지도학습에는 KNN, 선형 회귀, 그리고 SVM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에는 K-means나 PCA 같은 기법이 대표적입니다. 장점과 단점도 다릅니다. 지도학습은 높은 정확도와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지만 레이블링 비용이 크고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지도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만 결과 해석이 어렵고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정답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KNN과 K-means 알고리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NN, 즉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입니다. KNN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할 때 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의 레이블을 보고 다수결로 분류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가깝다의 기준은 유클리드 거리, 즉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사용합니다. KNN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둘째, 거리 측정을 통해 유사한 이웃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K-means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고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군집화 방식이죠. 각 그룹은 중심점, 즉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 대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KNN은 가까운 이웃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
K-민즈는 가까운 중심을 기준으로 묶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알고리즘의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은 KNN입니다. 파란색 점들은 클래스 1, 초록색 점들은 클래스 2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점이 추가되면 그 점에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 다수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보고 그에 따라 분류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K-민즈입니다. 이 경우엔 정답이 없고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은 인위의 중심점, 즉 센트로이드를 설정하고 각 데이터가 어떤 중심에 가까운지를 계산해 그룹을 나눕니다. 이후 중심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군집화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요약하면 KNN은 새로운 데이터의 정체를 예측하고 K-민스는 데이터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지금부터는 KNN과 K-민스 두 알고리즘이 공유하는 공통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 계산입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데이터 간의 유사도, similarity를 거리 매트릭트로 측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쉽게 말해 얼마나 가까운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각 샘플을 다차원 벡터 공간에 배치한 다음 그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즉, 데이터의 각 특징이 하나의 축이 되고 모든 데이터는 그 축 위에 한 점으로 표현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핵심 개념은 동일합니다. 가까운 점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것이 유사한 것이다 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네 번째로 구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거리 또는 노름에 기반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거리 기호 d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노름은 벡터의 크기를 일반화하여 표현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두 알고리즘 모두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추천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요약하자면 KNN과 K-민스는 학습 목적은 다르지만 데이터를 벡터로 보고 거리로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동일한 수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KNN과 K-민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습 방식이 다릅니다. KNN은 지도학습, 영어로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반면 K-민스는 비지도학습, 즉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둘째, 입력 데이터의 구성이 다릅니다. KNN은 입력값과 함께 정답, 즉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민스는 정답이 없는 입력값만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셋째, 학습 과정을 보면 KNN은 별도의 학습 단계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거리만 계산하죠. 이런 방식을 레이지 러닝, 즉 지연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K-민스는 중심점, 영어로 센트로이드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터네티브 러닝, 즉 반복적 학습 방식이라고 합니다. 넷째, 출력 결과를 비교해보면 KNN은 새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즉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반면 K-민스는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 즉 그룹 번호에 속하는지를 출력합니다. 다섯째, 목표가 다릅니다. KNN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를 올바른 범주로 클러스터링, 즉 패턴이나 그룹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거리 활용 방식입니다. KNN은 새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K-민스는 각 데이터와 중심점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평가 지표를 보면 KNN은 정확도, accuracy나 F1 점수를 사용합니다. 반면 K-민스는 SSE, 즉 Sum of Squared Error와 실루엣 점수, Silhouette Score 같은 군집 품질 지표를 사용합니다. 요약하자면 KNN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분류하는 학습 방법, K-민스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스스로 묶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KNN, 즉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KNN은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며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KNN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 그 이웃들이 속한 레이블을 기준으로 새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구분하려면 기존 데이터 중 가까운 이웃들이 대부분 개라면 새 데이터도 개로 분류하는 식입니다. KNN의 특징은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현이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둘째, 비선형 데이터 분류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높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KNN은 특징 스케일, 피처 스케일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가 함께 들어있는 데이터라면 두 값의 단위 차이 때문에 거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NN을 사용할 때는 보통 정규화, normalization나 표준화, standardization 과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KNN 알고리즘은 비교적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그 기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패턴 인식을 위한 비모수, 넌 패러메트릭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비모수란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 자체로부터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통계적 패턴 인식 분야에서 KNN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컴퓨터 과학과 통계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KNN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분류 및 회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KNN의 작동 원리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리 계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모든 학습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선택 단계입니다. 계산된 거리 중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분류 결정 단계입니다. 선택된 이웃들의 레이블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클래스로 새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붉은색 별 모양이 새로운 데이터이고 그 주변의 파란색 네모와 초록색 점들이 기존 학습 데이터입니다. K값이 3일 때와 5일 때의 이웃이 다르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거리 계산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KNN은 새 데이터와 기존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합니다. 거리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디스턴스, 연속형 변수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계산합니다. 둘째, 맨해튼 거리는 각 축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의 절대값 합을 계산합니다. 셋째, 민코우스키 거리, 민코우스키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와 맨해튼 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P값이 2이면 유클리드 거리, P값이 1이면 맨해튼 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리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웃 간의 관계와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거리 계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드 거리, 영어로 유클리딘 디스턴스입니다. 정의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피코, 규파토, 루트 안에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괄호 pi-qi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이다. 즉 각 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고 그 합의 제곱근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연속형 변수에 주로 사용되고 데이터의 단위가 서로 다르면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에 정규화, 논란화 집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맨해튼 거리, 맨해튼 디스턴스입니다. 정의는 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의 합, 즉 도시의 블록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처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bp,q는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절대값 괄호 pi-qi 괄호 끝. 맨해튼 거리는 이산치 아웃라이어에 더 민감하지만 데이터가 축 방향으로 정렬된 경우에 잘 작동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A는 괄호 3,4 괄호, B는 괄호 0,0 괄호입니다. 유클리드 거리의 공식은
두 점의 좌표 차이의 제곱을 모두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한다였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괄호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괄호 끝, 즉 루트 25. 결과는 5입니다. 즉,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5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로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크기보다는 방향 차이에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정의는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읽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괄호 A, B 괄호는 A 벡터점 B 벡터, 즉 내적 프로덕트를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이 식의 결과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의 방향이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면 A가 2, 3, 1, B가 4, 1, 2일 때 먼저 내적은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즉 13입니다. A의 크기는 루트 14, B의 크기는 루트 2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는 13을 루트 14 곱하기 루트 21로 나눈 값 약 0.758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방향 중심의 유사도를 표현하므로 텍스트 마이닝이나 문서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KNN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이웃 선택, 네이버 셀렉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거리 계산으로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를 구했다면 2단계에서는 그중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K의 값, 즉 이웃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먼저 K값이 너무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K가 1이라면 오직 가장 가까운 한 점만을 참고하기 때문에 모델이 노이즈에 매우 민감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K값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이웃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이 단순해지고 세밀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과대적합 오버피팅 위험은 줄지만 대신 과소적합 언더피팅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K값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장 성능이 좋은 K값을 찾아 결정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K가 3일 때와 5일 때의 이웃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K값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시를 통해 K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하루에 2잔 마시고 운동을 주 3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커피 애호가인지 아니면 건강 매니아인지 분류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A, B, C, D 4명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커피를 하루 5잔 마시고 운동은 주 1회, 커피 애호가. B는 커피 4잔, 운동 1회, 역시 커피 애호가. C는 커피 1잔, 운동 5회, 건강 매니아. D는 커피 2잔, 운동 4회, 건강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새 데이터 E는 커피 2잔, 운동 3회이지만 레이블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죠. 이제 이 문제를 KNN으로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거리 계산입니다. E와 A, B, C, D 사이의 거리를 모두 계산합니다.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합니다. 공식은 이렇게 읽습니다. dp, q는 루트 안에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 두 좌표의 차이를 제곱하고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웃 선택입니다. 만약 K가 3이라면 가장 가까운 3명의 이웃, 즉 B, C, D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수결 투표, majority vote입니다. 선택된 이웃의 레이블을 보면 B는 커피 애호가, C와 D는 건강 매니아입니다. 따라서 2대1의 다수결로 새 데이터 E는 건강 매니아로 분류됩니다. 즉, E의 생활 패턴은 커피보다 운동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KNN은 단순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다수결을 따르는 매우 직관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이제 앞서 계산했던 KNN 예시의 최종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데이터를 다시 보면
A, B, C, D 4명의 학습 데이터가 있고 새롭게 분류하고자 하는 사람 E가 있습니다. E는 하루에 커피를 2잔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커피 소비량, 세로축은 운동 빈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X 표시는 기존 학습 데이터, 초록색 별 모양은 새로운 데이터 E를 의미합니다. 초록색 점선을 보세요. 이것은 K가 3일 때, 즉 가장 가까운 3개의 이웃을 포함하는 거리 범위를 나타냅니다. 거리 계산 결과 E와 가장 가까운 3점은 B, C, 그리고 D입니다. 이 세 이웃의 레이블을 보면 B는 커피 애호가, C와 D는 건강 매니아입니다. 따라서 다수결 결과 E는 건강 매니아, 헬스 매니아로 분류됩니다. 요약하자면 KNN은 복잡한 수식 없이도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매우 직관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커피보다는 운동 습관이 비슷한 쪽, 즉 건강 매니아 쪽으로 분류된 것이죠. 자, 이제 KNN을 마치고 이번에는 K-means, 즉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K-means는 데이터를 스스로 묶어서 그룹을 찾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군집화 클러스터링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봅시다. 군집화란 데이터를 유사한 것끼리 묶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도학습에서는 정답이 주어져 있었죠? 하지만 군집화에서는 정답, 즉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자동으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군집화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군집 간의 유사도는 작게, 둘째, 군집 내부의 유사도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군집 길이는 서로 다르고 한 군집 안의 데이터들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군집은 데이터의 분포나 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객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문서 주제를 자동으로 분류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집화에는 크게 2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입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들을 계층적인 구조로 묶어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각 데이터를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것끼리 점점 병합해가면 큰 그룹으로 확장되는 병합적 방법, 또는 반대로 전체 집합에서 출발해 점점 세분화해 나가는 분할적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 군집화, partitioning clustering입니다. 여기서는 미리 군집의 개수 K를 정해두고 데이터를 그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K-means와 K-means입니다. 정리하면 계층적 군집화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찾는 방식, 분할 군집화는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왼쪽 그림은 계층적 군집화 하이럴키컬 클러스터링의 예시입니다. 점들이 서로 가까운 순서대로 묶여서 원이 겹겹이 생기는 구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맞대 그래프 같은 구조는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덴드로그램은 군집이 병합되거나 분리되는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분할 군집화,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의 예시입니다. 미리 K개의 군집수를 지정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 즉 센트로이드로 배정합니다. 색깔로 표시된 여러 그룹이 보이죠? 각각이 K-means 알고리즘이 찾아낸 군집입니다. 요약하자면 계층적 군집화는 단계적으로 묶어가는 방식, 분할 군집화는 미리 정해진 개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K-means는 바로 이 2번째, 분할 군집화에 속합니다. 먼저 K-means 알고리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means는 195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K-means는 데이터 마이닝과 패턴 인식 분야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단순한 군집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K-means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죠. 바로 초기 중심점 선택이 무작위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등장한 것이 바로 K-means++입니다.
K민즈 플러스는 중심점을 더 체계적으로 초기화하여 빠른 수렴과 더 좋은 클러스터 풍지를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아사와 바슬비츠키가 제안했습니다. 요약하자면 K민즈는 단순함 덕분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K민즈 플러스는 그 효율성을 개선한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K민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는 색상 양자화나 이미지 분할에, 생물 정보학에서는 유전자 패턴 분석에, 마케팅에서는 고객 세분화와 타겟 전략 수립에,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문서 주제 분류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처럼 K민즈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데이터 속 숨겨진 그룹을 찾는 일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K민즈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K민즈는 데이터를 K개의 그룹, 즉 클러스터로 묶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각 클러스터에는 그 중심을 대표하는 점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이 점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K민즈는 이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그룹에 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안정된 군집 구조를 찾아갑니다. 장점부터 살펴보면 구현이 간단하고 빠르며 대용량 데이터에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실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초기 값에 민감합니다. 중심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구형, 클러스터, 즉 원형에 가까운 그룹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분포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은 K민즈 적용 전의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K민즈 적용 후의 결과입니다. 점들이 자동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K민즈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고 다른 데이터는 분리하는 것. 이제 K민즈의 핵심 원리인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K민즈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그룹 안의 점들은 서로 가깝게, 그리고 서로 다른 그룹 간에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각 클러스터 내부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부 분산, variance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민즈는 군집 내의 데이터들이 가능한 한 서로 가깝게 모이도록 중심점을 계속 갱신합니다. 먼저 클러스터의 중심을 정의해 봅시다. 각 클러스터에는 하나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중심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μi는 CI에 속한 모든 데이터 XJ들의 합을 그 데이터 개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데이터 점들의 평균 벡터입니다. 즉, 각 그룹의 데이터들이 균형을 이루는 대표 위치가 바로 센트로이드이죠. 이제 전체 K민즈의 목적 함수를 봅시다. J는 i가 1부터 k까지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j에 대해 xj-μi의 거리 제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즉 수식 j는 전체 k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 안의 모든 데이터점 xj와 해당 클러스터 중심 μi 간의 거리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이죠. 따라서 j는 클러스터 내부 거리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이때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드 거리, 즉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사용합니다. 이제 최적화 단계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바로 이 목적 함수 J를 가장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를 반복적으로 갱신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즉, 데이터를 적절히 나누어서 각 그룹 안에서는 중심점에서 멀지 않게 하고 그룹 간에는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K민즈의 최종 목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K민즈는 내부는 조밀하게, 외부는 분리되게를 수학적으로 구현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유클리드 거리와 수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두 점 간 거리라고 할 때 떠올리는 바로 그 개념이죠. 반면 노름은 벡터의 크기를 일반화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1 노름,
즉 맨해튼 거리, 각 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의 절대값 합입니다. 둘째, L2 노름, 즉 유클리드 거리,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입니다. 셋째, L 무한대 노름, 체비쇼프 거리라고도 부릅니다. 축 방향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거리로 정의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K-민스에서 사용하는 거리는 보통 L2 노름, 즉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유클리드 거리 L2 노름, 맨해튼 거리 L1 노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K-민스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K-민스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K개의 센트로이드, 즉 클러스터 중심점을 무작위로 초기화합니다. 둘째,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합니다. 셋째, 각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평균 위치로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로이드의 위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반복 수행합니다. 요약하면 K-민스는 할당과 업데이트를 반복하면서 데이터의 구조를 점점 더 잘 반영하는 클러스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K-민스의 첫 단계는 초기화입니다. 우선 K개의 클러스터 중심점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데이터셋 안에서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설정, 즉 할당 단계입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각각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계산한 뒤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해당 데이터를 배정합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중심 재조정, 즉 업데이트 단계입니다. 할당된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평균 위치로 센트로이드를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K-민스의 수렴 조건입니다. 이제 방금 설명한 두 단계, 할당과 업데이트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먼저 할당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 XJ에 대해 모든 센트로이드 μi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중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할당합니다. 수식으로는 CI는 거리값이 최소가 되는 μi에 해당하는 모든 XJ의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각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데이터 점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새로운 중심점 μi로 설정합니다. 즉, 센트로이드는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계속 이동하며 클러스터의 대표 지점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 데이터는 점점 더 적절한 그룹에 속하게 되고 클러스터의 경계가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제 K-민스 알고리즘의 실제 동작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단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 점들이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3개의 중심점 K1, K2, K3가 있습니다. 이 중심점들은 처음에는 임의의 위치에 무작위로 설정됩니다. 이때는 아직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죠. 다음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가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반복 단계, 할당 단계입니다. 각 데이터점은 K1, K2, K3 가운데 가장 가까운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중심점이 속한 클러스터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듯 데이터들이 3가지 색으로 구분되며 각 중심을 기준으로 그룹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수식에서 보았던 XJ, 즉 데이터점을 가장 가까운 μi, 중심점에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그 중심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걸까? 좋은 질문이에요. K-민스에서는 절대적인 거리 임계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데이터가 모든 중심점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그중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중심에 속하게 됩니다. 즉, 절대적인 거리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최소 거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형성되고 데이터 공간은 자동으로 K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경계는 수학적으로 두 중심 사이의 수직 이등분선, 즉 보로노이 경계로 표현됩니다. 결국 데이터가 어떤 중심에 속할지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화면은 클러스터의 첫 번째 분류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단계입니다. 방금 만들어진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를 계산해 새로운 중심점으로 이동시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데이터 무리의 중심 쪽으로 살짝 이동하고 있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뮤PI는 클러스터 I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갱신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K-means의 이름에 있는 means, 즉 평균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 이동된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다시 재분류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할당 단계입니다. 중심점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들은 다른 클러스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화살표로 표시된 점은 원래 속했던 그룹을 떠나 새로운 중심점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의 클러스터 소속이 바뀌는 이유는 거리 기반 할당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 반복마다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이동하며 클러스터 클루가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 단계입니다. 새로 재분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의 중심이 다시 평균 위치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보면 중심점 K1과 K3가 약간씩 이동하면서 데이터의 중심 쪽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가 점점 실제 데이터 분포를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심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여러 번의 반복을 거친 후의 모습입니다. 중심점이 이동하고 데이터가 재분류되는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한 끝에 세 개의 중심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K-means의 수렴 상태, 즉 학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안정적으로 속하고 중심점 역시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했던 제1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시각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K-means는 평균으로 이동하고 다시 나누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나은 군집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K-means의 실제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점, x는 1, y는 2. 두 번째 점, x는 1, y는 4. 세 번째 점, x는 1, y는 0. 네 번째 점, x는 10, y는 2. 다섯 번째 점, x는 10, y는 4. 마지막으로 x는 10, y는 0입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 즉 K는 2로 설정합니다. 초기 중심점 또는 센트로이드는 첫 번째는 1, 2, 두 번째는 12로 두겠습니다. 이제 각 데이터가 두 중심점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각 데이터 포인트와 두 센트로이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 4와 1, 2 사이의 거리는 루트 1-1 제곱 더하기 4-2 제곱, 즉 루트 4, 거리 2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점의 거리를 계산하고 비교하면 1, 2, 1, 4, 그리고 1, 0은 센트로이드 1에 더 가깝고 12, 14, 그리고 10, 0은 센트로이드 2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할당 결과 첫 번째 클러스터는 왼쪽 그룹, 두 번째 클러스터는 오른쪽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앞에서 봤던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데이터를 할당한다는 K-means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 중심 재조정 단계입니다. 앞에서 나뉜 두 그룹을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을 계산합니다. 클러스터 1에는 1, 2, 1, 4, 그리고 1, 0이 들어있죠. 이 세 점의 평균을 구하면 X좌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값, 즉 1. Y좌표는 2 플러스 4 플러스 0을 3으로 나눈 값, 즉 2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클러스터 1의 중심은 1, 2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2에는 10,2, 10,4, 그리고 10,0이 들어있습니다. X좌표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을 3으로 나눈 값, 즉 10. Y좌표는 2 플러스 4 플러스 0을 3으로 나눈 값, 즉 2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 2의 중심은 10,2로 계산됩니다. 재미있게도 이번 예시에서는 계산 결과가 초기 중심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데이터가 잘 분리되어 있어서
한 번의 반복만으로 수렴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K-means는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각 그룹의 평균으로 중심을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K-means의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초기 중심값과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면 같은 데이터라도 처음에 설정한 중심점의 위치에 따라 클러스터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중심점이 우연히 좋은 위치에 잡혀서 빠르게 안정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중심점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서로 겹치거나 왜곡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K-means는 초기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K-means++ 같은 초기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중심점을 무작위로 고르지 않고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초기 중심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령 속도가 빨라지고 잘못된 지역 최소값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K-means에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엘보우 방법, 영어로 엘보우 메서드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먼저 K를 1부터 시작해서 K-means를 여러 번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클러스터 내부의 거리 제곱합, 즉 SSE Sum of Squared Errors 값을 계산합니다. SSE란 각 데이터가 자기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두 제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K가 커질수록 SSE는 당연히 작아지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 감소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감소가 급격히 완화되는 지점, 즉 팔을 구부린 듯한 팔꿈치 모양 엘보우 포인트가 나타나죠. 바로 그 시점의 K값을 데이터의 가장 적절한 클러스터 수로 선택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엘보우 방법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클러스터의 수, 세로축은 SSE 값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클러스터 수가 증가하면서 SSE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K가 3을 넘어서면 SSE 감소폭이 거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K가 3일 때가 최적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클러스터를 3개로 나누면 데이터의 구조를 잘 반영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군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엘보우 방법은 K-means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올바르게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KNN과 K-means는 모두 거리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즉,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거리로 측정해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두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KNN은 지도학습, 즉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입력의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반면 K-means는 비지도 학습,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스스로 묶어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KNN은 정답을 알고 예측하는 학습이고 K-means는 정답 없이 패턴을 탐색하는 학습입니다. KNN의 핵심은 주변 이웃의 다수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까운 K배의 이웃을 찾아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클래스로 분류하죠. 이때 K값이 너무 작으면 노이즈에 민감해지고 너무 크면 경계가 흐려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K-means의 핵심은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되 각 그룹 내부의 거리가 작고 그룹 간 거리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죠. 중심점을 반복해서 갱신하면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아가고 엘보우 방법, 즉 엘보우 메서드를 통해 적절한 K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스케일, 즉 단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KNN은 이웃을 보고 분류하고 K-means는 중심을 보고 묶는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